근데 이제 그 AI 결과물들을 보려고 했지만 너무 많고 방대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론 정도만 눈여겨보고 앞에 과정은 약간 패스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유명한 그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AI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 안드레아 카파시도 막 야, 싱킹은 아웃소싱 해도 언더스탠딩 아웃소싱 하면 안 돼. 너가 해야 되는 거야. 이해는 너가 해야지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언더스탠딩도 그냥 항복해 버렸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다 보고 이해해. 이러면서 그냥 바로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도 또 다음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딸깍의 파이프라인을 타게 돼요. 이제 from 너의 딸깍 to 나의 딸깍으로 이렇게 이제 다들 딸깍이 무슨 그 뭐죠? 옛날에 그 찰리 채플린 나오는 모던 타임즈 이렇게 볼트 조이는 사람들처럼 이제 버튼만 누르고 긁어다가 URL 붙여서 저 사람 넘기고 다들 이렇게 신나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AI의 결과를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유통해버리고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피꺼소단, 특히 이제 좀 장급 분들이 있을 건데, 야 너 왜 이랬어? GPT가 그랬는데요. 너 왜 이랬어? 이제 클로드 돌렸더니 이러던데요. 이제 이래가지고 야이 약간 이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들은 근데 또 멤버들도 막 행복하진 않아요. 딸깍딸깍해서 많이 하고 하지만 약간 일과 내가 좀 유리된 느낌, 떨어진 느낌. 이게 정말 내 결과물이 맞나? 이제 이런 느낌도 있고 또 리더들도 올라온 보고서를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받았던 리포트인데요. 아마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중에 제가 다니는 회사의 팀원분이 계실 텐데 이 자료를 쓰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예여서 제가 안 쓸 수가 없었어요. 미리 사과를 더 구했어야 됐는데 너무 좋은 예시였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익스큐즈를 잠시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이제 받았던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캡션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이란 전쟁이 이제 2월 28일에 있었고 그 뒤에 뉴스 트래픽 증가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이제 저한테 어떻게 리포트가 왔냐면 뉴스 트래픽 증가가 없는데요? 라고 이제 리포트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약간 눈으로 봐도 약간 빨간 선 이후 약간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을 띄고 봤어요. 그래서 이전 평균으로 그어봤더니 평균보다도 한 뭐 20%에서 한 30% 정도 이제 늘어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다른 거죠. AI 입장에서는 한 20, 30%는 아니 뭐 그게 무슨 급증이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일하고 있는 데이블에서는 사실 20, 30%의 트래픽은 굉장한 급증이거든요. 여기 또 제 전 회사 동료분이 계셔서 이제 방긋방긋 웃고 계신데요. 근데 AI 입장에서는 아니 뭐 20, 30%뭐 두 배, 세 배 는 것도 아니고 200%, 300%도 아니고 이제 이러면서 AI 기준에서는 트래픽의 증가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이걸 작업을 하셨던 분이 사실 면밀하게 이제 다 읽어봤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인 증가가 없었습니다를 본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이 뭐 그래프와 차트와 이런 걸 세심하게 봤었다면 이 정도 늘었으면 많이 늘었네. AI는 증가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건 우리 회사 기준에서는 되게 많이 증가했던 거네라고 했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인지적 항복 상태에서는 그냥 결론만 보고 넘기다 보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했었던 건 거죠. 이렇게 AI에게 생각을 위임해버린 틀린 결과가 사내에 유통되게 되는 거죠. 이 인지부채의 더 큰 문제는 이제 장애 상황인데요. 이런 인지 항복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쨌든 전체 코드에서 이제 이런 보지 않은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애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그때도 AI 쓰겠죠. 장애가 일어난다고 갑자기 AI를 안 쓰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AI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여러 대안들, 그걸 보고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자, 그럼 A 안으로 고치자, B로 고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예전에는 이걸 내가 이미 아는 상태에서 대안을 봤으면 바로 B로 가면 됩니다. C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을 1분 만에 2분 만에 내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인지부채가 잔뜩 쌓인 상태니까 잠깐만 이게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뭐지? 이러면서 지금 장애는 터졌고 고객들은 아우성인데 어떤 게 옳은 답인지 알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인지부채는 여러모로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엄청 막 커머스 뭐 이런 데인데 한 3시간 장애 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거죠. 인지부채가 쌓이면 언젠가 터집니다. 반드시. 저도 안 터질 줄 알았어요.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인지부채가 또 어떨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또 뒤이어 말씀드릴 의도부채와 결합될 때 초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채를 만나러 가보시죠. 의도부채입니다. 의도부채 뭐냐? 회사 내에 이런 질문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상품은 올리고 나서 24시간 유지해야 돼요? 왜 이 코드에서는 시간 제한이 5초죠? 10초로 늘리면 안 되나요? 왜 결산할 때 A 고객사는 매출을 절반으로 잡아야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부채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 아는 분 퇴사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메신저에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이제 이러고 이제
A 회사 계약 변경됐을 텐데 그게 계약서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아는 분이 하면서 이제 아는 분이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산출물도 있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의도는 휘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지부채와 의도부채는 이 점이 다른데, 인지부채는 이미 그래도 자료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열심히 보면 파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도부채는 존재조차 안 해. 되살릴 수 없는 어떤 맥락인 건 거죠. 이런 것들이 의도부채고, 당연히 예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겠죠, 그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뭐 어떤 제약과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는지, 이제 이런 맥락들 뭐 옛날에도 있었는데 AI 시대에 극대화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여러 명이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의 속도가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뭐 데일리 미팅도 하고 뭐 이제 뭐 이런 스크럼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막 주제 어떡하죠 뭐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맥락을, 우리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 맥락을 타인의 머리에 백업하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구전을 통해 어떤 백업을 하고 있었던 건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서로 함께 여러 명이 이 일을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슬랙 메시지든 뭐 지라 코멘트든 이런 여러 디지털 족적이 또 그 맥락 안에 많이 남아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그래도 유실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는 어떤 기록이 유실은 안 됐는데, 문제는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 명이 되게 거대한 덩어리를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큰 일의 시작과 끝을 맡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큰 일의 시작과 끝을 하는 중간에 되게 많은 프롬프트를 넣었겠죠. 이건 세팅 이렇게 해야 되고, 뭐 A 회사는 매출 절반 잡아야 되고 뭐 하고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코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코드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회사의 이 자산에 남아 있는 건 최종 코드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결정을 하기까지 있었던 수없이 많은 맥락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맥락들은 싹 사라졌고, 이 사람이 그래도 퇴사 안 하고 남아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퇴사를 또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물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최종 결과물이 돌기도 도는데, 그 안에서 어떤 고민들과 결정이 있었는지가 싹 사라지고 복원할 수 없는 걸 의도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생각보다 인간을 통해 백업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저질렀던, 대량 해고를 저질렀던 회사들이 그 해당 직원들을 비싼 연봉으로 재채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잘려도 중요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케이스를 보면 아직까지는 사람의 머리가 이 암묵지에 제일 좋은 저장 장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부채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이따가 설명드리고, 뭐 어떻게든 그래도 이제 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다, 우리가 어떻게든 베리피케이션을 지불을 했다라고 친다면 그래도 남은 게 있죠. 그래도 남은 건 뭐냐면 파이프라인 어댑션입니다. 요 파이프라인 어댑션 사실 뭐 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 부분의 최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혁신은 너무 적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1950년대를 생각해 봅시다. 1950년대를 막 살다가 199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컴퓨터라는 걸 쓴다. 그래서 이제 XT80 이런 거 아시는 분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몇 분 계셔주셔서. 그런 컴퓨터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쨌든 이런 하여간 인터넷도 연결 안 되고 내 자리에서만 쓰는 그런 컴퓨터가 이제 도입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종이 기반 업무에서 일할 때는, 이제 우리 아버지네 때는 이렇게 그냥 종이에다가 펜으로 멋있게 막 이제 기한할 서류를 정말 손글씨로 써가지고 착착착착 들고 가서 이제 과장님 이제 사인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이제 과장님이 틀렸군 다시 이러고 이제, 아니면 또 이제 막 이렇게 수정 받아서 이제 사인하고, 회사는 그 속도와 그 과정으로 일을 했었겠죠. 그러다가 컴퓨터가 도입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거 안 바뀌고 그냥 이 종이에다가 손으로 막 이렇게 쓰던 것만 컴퓨터로 이제 딱 작성해서 멋지게 프린트를 하고, 프린트한 걸 착 떼서 이제 서류철에 딱 끼워서 이제 다시 이제 사인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과정으로 했겠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도입 초기에는 뭐 예전보다는 나아졌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쓰다가 막 뭐 화이트로 지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했었을 테니까. 하지만 회사의 전체 플로우가 나아진 건 아니잖아요. 결국 회사의 업무 플로우 자체가 바뀌지 않고 이 어떤 쓰는 도구의 전환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큰 이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게 우리의 일 자체를, 일하는 방식 자체를 전산화하고 이제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전자결제를 하고 뭐 실시간 메신저로 협업하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일 플로우 자체를 완전히 재편해야지 진짜로 이득이 되는구나를 다들 깨닫고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해 보자면 새로운 기술의 진짜 효과는 업무 파이프라인 재설계에서 발휘가 되는 거고, 이 업무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도구 도입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느끼는 이 10% 20%그 개인에서 바운드 되는 게 너무 정상이다라고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회사들은 여기를 넘지 못하면 해고가 시작이 됩니다. 슬프죠, 그죠? AI가 ROI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요새는 또 대부분 멤버당 $200짜리 클로드 쓰는 데들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회사 매출이 그만큼 늘었나? 생각보다는 아닌데. 회사가 알게 되죠. 이제 이때쯤 되면 야, 우리는 이제까지는 새로운 기능의 출시 속도가, 코딩의 속도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매출의 제한을 만드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막상 개발 속도가 빨라져 봐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떤 회사의 영업 상황, 매출이라는 게 후다닥 바뀌지 않더라. 결국 방향성, 마케팅, 영업, 시장의 니즈를 제대로 풀어내는 것, 이 모든 업무 플로우, 회사의 모든 일이 AI 기반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가속화돼야지 실제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최적화로는 안 되더라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너무 이제 그걸 제대로 해본 회사가 또 주변에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또 국소적인 변화만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게 이제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은 쉬운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익을 못 낸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절감으로 이익을 내면 되지. 일단 적어도 같은 일을 더 적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확인되었으니까 잘라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잘하는 회사도 있고, 최근에 많은 회사들은 그냥 신입을 안 뽑는 방법으로 플러스 자연 감소를 통해서 이제 이 시점으로 가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들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개선을 한 회사, 그래도 잘 해낸 회사는 결국 어떤 양상으로 바뀌게 될까? AI 네이티브가 된 회사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이제 예전의 회사는 시니어 밑에 이제 주니어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주니어는 아주 작은 부분의 일을 맡아서 했다면, 이제는 그 시니어가 이제 이런 관리만 하는 시니어는 없어지고 이제 필드에서 뛰는 시니어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니어는 거대한 일 덩어리 전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니어는 자기 밑에 옛날에는 이렇게 쫄자들이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 있었지만 어떤 동료 에이전트와 자기가 만들어낸 부하 에이전트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관리만 하던 시니어들은 종말이 되게 되고, 시니어가 이제 실무를 뛰게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시니어인 분들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와 동료들 모두 다 에이전트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일에 필요한 에이전트를 만들고 타인이 만든 에이전트를 동료로 두고 일하고, 그리고 또 요때 이 전체를 보던 주니어들 중에서도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전체를 보고 시야가 넓고, 또 주니어일수록 AI 네이티브한 친구들이 또 되려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또 기회를 얻어서 승진을 하면서 큰 덩어리 일을 맡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정리해보자면 회사가 이 파이프라인 자체를 바꾸는 건 회사의 모든 구성 컴포넌트가 변화돼야 된다는 소리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사실 지금 회사의 어떤 많은 어떤 시스템들, 부품들, 여러 구조들 자체가 인간이 쓰는 걸 전제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업무 프로세스 역시도 다 인간을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가위 있잖아요, 가위 보면 사실 손잡이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저는 이제 유치원 때부터 가위질 못해가지고 가위질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가위를 로봇이 쓴다면 과연 손잡이가 그렇게 생겨야 될까요? 로봇이 쓴다면 아마 그냥 밀어서 이제 삭삭삭 잘리거나 이런 훨씬 더 쉬운 조작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손을 꼭 사람 손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요상망측하게 안 생겨도 되겠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인간이 이걸 쓸 거라는 전제로 디자인돼 있었는데,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AI가 이걸 쓴다면 어떻게 돼야 되지? API가 다 열려 있는지, 얘가 직접 자료를 다 볼 수 있는지, 다 조작할 수 있는지, 그 기반에서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의 모든 컴포넌트들이 AI를 염두를 두고 재정립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일하는 AI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조작하기 쉽게 이제 재설계가 되고, 동시에 이제 AI는 일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들을 사람은 리뷰하고 검증하기 쉽게 또 많은 것들이 재편되어야 되겠죠.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우리가 파이프라인 어댑션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모든 기존 컴포넌트들을 다 API화하고 다 MCP화하고 하는 변화들을 그래도 또 잘 해 나가는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큰 회사들은 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은 우리 경영진이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히 경영진의 지원이 무조건 필요하죠. 일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개인이 드라이브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영진을 만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요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요 과정을 통해서 AX 여정의 장애물들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물들을 알았지만 우리가 이제 진짜 필요한 건 솔루션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부채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가지 부채가 있었죠. 기술 부채, 만든 산출물의 양에 묻혀가지고 다음 작업이 더뎌지는 것. 그리고 이제 인지 부채, 만든 결과물들을 내가 이해할 수도 확신할 수도 없는 것. 그리고 이제 의도 부채,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다시는 알 수 없는 것. 이 세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요것들 어떻게 타파를 하면 될까? 네, 이 부채들은 하나씩 격파되기보다는 보통 복합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전에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들처럼요.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최근의 대응 흐름은 사람들의 역할 변화와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사람들의 역할 변화죠. 일단 부채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아주 명확하게 이제는 뭐 답이 나와 있거든요. 매우 두터운 검증 레이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증이 매우 두터우면 AI는 그 안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검증을 AI가 만들어내는 생산량 진짜 많을 텐데 그걸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 생산성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이제 인간은 지치기 마련이어서 그 인간 플러스 AI가 조합되어서 동작하는 두터운 검증 레이어의 설계가 이제는 이 지식 노동자들의 업무가 됩니다. 이거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컴퓨터 특히 파이썬 쪽에서 많이 나왔던 사실 덕타입 테스트 같은 용어가 있는데 이런 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어디에서 왔든 뭐가 오리처럼 생겼고 오리처럼 수영하고 오리처럼 날고 오리처럼 울고 오리알을 낳으면 얘는 오리야. 뭐 어떻게 됐든 이 요소를 다 통과했다면 얘는 오리인 거지.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사왔고 뭐 누가 데려왔고 뭐 강아지가 나왔는데 오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걔는 오리야. 그래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과 이런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다 만족한다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든 그건 오리다라는 거 이제 덕타입 테스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리로 믿고 쓰면 된다라는 건 거죠. 마찬가지로 AI가 아무리 날뛰어서 내놓은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얘가 뭐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가 이 비즈니스 컴포넌트에 바라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다 수없이 많은 조건들 한 3,000개를 설정해 놨는데 3,000개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조건도 AI가 만들어주면 할 수 있잖아요. 3,000개를 세팅해 놨는데 AI가 뭐 지가 바이브 코딩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내놓은 게 이 3,000개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하고 통과했다면 이건 뭐 잘 동작하는 거야 라고 이제 믿고 쓰는 건 거죠. 그러면 왜 이게 부채를 해결하냐면 우리가 인지 부채의 제일 큰 거는 기존의 코드를 다 읽으려고 하니까 인지 부채였잖아요. 근데 얘의 동작을 다 확인했다면 이 코드를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야 될 대상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부채를 덜 수 있는 방법인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이제 인지 부채를 또 해결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얘의 검증 레이어를 엄청나게 두텁게 설계를 하면서 사실 회사의 온갖 비즈니스 로직들과 암묵지들이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의도 부채가 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실은 숨겨져 있었던 의도, 문맥상에 들어가 있던 의도를 요 테스트 조건, 그 필터 조건에 전부 다 넣어야 되고 그러면서 암묵지가 아니라 이제 명시적인 그 테스트 안에 들어가는 지식이 되면서 의도 부채도 이제 함께 해결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일들은 회사 차원에서 이제 드라이브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KPI로 예전에는 너가 얼마나 많은 걸 생산했느냐를 물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고 그런 회사도 이미 있을 테고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뀌어가겠지만 이제는 회사는 당신이 추가한 검증량과 검증 구조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너는 얼마나 많은 검증 세트를 만들었냐, 얼마나 이런 가드를 잘 쳐줬냐라는 걸 묻게 될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일은 이 일로 바뀌게 되면서 생산은 점차 AI가 전담을 하고 막 얘가 날뛰면서 뭐 A안, B안, C안, D안, Z안까지 만드는데 어쨌든 그거가 우리가 만든 검증 구조를 D안, F안이 통과했다면 야 D랑 F는 좋은 선택지로 나왔고 이제 이것들을 살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이 변화는 뭐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쉬운 데들도 있고 아닌 데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거는 되게 쉽겠죠. 검증도 쉽고. 근데 뭐 핵 발전소를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거라면 검증 레이어를 만드는 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팀이 같은 속도와 같은 난이도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점차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 자체가
앞으로 5년 안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회사원이라면 우리는 생산도 하고 검증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의 회사원이라면 생산은 거의 안 해요. 생산은 이제 AI가 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검증하는 데 쓰게 될 거다. 또는 검증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꾸리고 가꾸는 일에 들어가게 될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약간 사이드 노트인데요. 소소한 팁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제 그냥 개인의 차원에서 이제 검증하거나 뭐 AI 쓰거나 할 때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 뭐 GPT든 클로드든 뭐 특히 이제 클로드 코드 쓰실 때 뭐 그건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이런 거 코딩하면서 또는 이걸로 보고서 쓰면서 야 이거 잘 맞는지 확인해줘, 뭐 재검토해줘, 뭐 할루시네이션 없는지 봐줘, 이런 거를 작업하던 세션에서 이제 그런 멘트를 치거나 이제 명령을 주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시지 마시고 항상 별개의 에이전트를 따로 띄워서 컨텍스트를 공유하지 않는 서브 에이전트를 띄워서 이제 검증을 하게 맡기세요. LLM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하던 말들을 옳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성격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내가 이제 짬뽕이 최고야, 짬뽕이 최고라고 이러던 사람이 짜장면 먹을까 뭐 이러지 않고 이제 늘 짬뽕, 뭐 약간 예시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기 말을 이제 그게 좀 스스로는 스스로를 교정하기 힘들고 이 LLM들도 마찬가지여서 이 다른 세션을 이제 빈 컨텍스트에 새로운 걸 시키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 작업하던 메인 세션한테 스스로 야 너가 검증해봐 그러면은 실제로는 진짜 문제 있는 것에서 일부분만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제가 잘 쓰는 프롬프트인데 여러분들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서브 에이전트 N개를 만들어서 병렬로 기존 작업을 비판하도록 해.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고나리질만 하는 이제 막 이런 지적질만 하는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고 얘네들은 메인 세션에 했던 작업을 공격을 막 하는 건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여기 중에 보면은 정말 정당한 비판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 세션은 또 하는 일은 메인 세션 이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정말 타당하면 이제 자기가 재검증해보고 타당하면 이제 반영하도록,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2번 반복해. 이제 요 정도만 거쳐져도 원본이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코딩을 하실 때든 뭐 보고서를 쓸 때든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든 디폴트 습관으로 또는 스킬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것까지 넣어서 그러면 이제 결국 미래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일이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온갖 리소스로부터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이 이제 이슈 시스템에 만들어지고 되면 이걸 이제 에이전트들이 열심히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 에이전트들은 여러 검증 필터들, 테스트들, 뭐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작업물들을 완성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성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분리된 비판자들이 또 이것들을 열심히 공격을 하고 또 개선해보고 이제 이런 루프를 돌게 될 거고, 이제 사람은 이런 이 검증 레이어를 열심히 관리를 하거나 이 비판자를 어떤 부분에서 뭐 이게 시스템 성능 최적화 부분에서 유심히 봐야 돼, 뭐 아니면 비용적인 면에서 유심히 봐야 돼, 이런 그런 관점들, 비판의 관점들을 디자인하거나 이런 일들로 이제 우리 일들이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검증 레이어가 튼튼하면 어떤 일이 가능한가를 사실 이미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안드레아 카파시, 우주급 엔지니어죠. 그래서 이제 오픈 AI의 파운더기도 했고 LLM도 정말 전문가고 테슬라의 또 어떤 이런 자율주행 토대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정말 짱이고, 최근에는 이제 또 클로드로 가셨죠. 오픈 AI의 파운드였는데 클로드로 갔어. 너무 재밌죠, 그렇죠? 저도 카카오를 다녔지만 나중엔 네이버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에게 이제 이분이 이제 만든 게 뭐냐면 오토 리서치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고 AI에게 AI의 개선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어떤 두터운 사실 되게 일의 스펙이 명확해서 이제 검증할 것도 되게 좀 적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얘한테 이런 쉽게 말하면 어쨌든 이런 가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 야 24시간 너가 개선해봐라고 했더니 어쨌든 이분도 이제 우주급 엔지니어잖아요. 근데 이 우주급 엔지니어도 자신이 몰랐던 어떤 최적화를 얘가 찾아내가지고 계속 성능을 개선시키더라라는 걸 이제 오토 리서치로 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해주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데이블에서 비슷한 작업을 했습니다. 데이블의 AI 연구팀은 연구자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블은 이제 트래픽이 많은 여러 매체들의 이제 머신러닝 기반 추천 엔진과 광고 엔진을 공급하고 그걸로 수익화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특성의 저런 유저가 이런 걸 봤다면 요거를 클릭하겠지 안 하겠지 뭐 물건을 사겠지 이런 거를 이제 딥러닝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되게 딥러닝 모델들을 정말 수십 수백 개를 만드는데
네, 함께 일하셨던 예전 동료분도 계시고요. 예전에는 인간이 한 땀 한 땀 이런 모델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토 리서치, 저희 오리라고 붙였고 이제 캐릭터도 이제 여기 약간 오리 뒤집어 쓰고 있는 회사 로고가 부엉인데, 네, 부엉이가 이제 오리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요 네, 로고를 쓰고 있는 오리라는 거를 도입을 했고요. 이 오리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시켜놓으면 밤중에도 지금도 이제 45개의 실험을 돌려가지고 어떤 최적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AI 리서처들이 하는 일은 야, 너 요 방향으로 오토 리서치 돌려봐. 저 방향으로 오토 리서치 돌려봐. 시켜놓고 6시에 퇴근할 때 시켜놓고 갑니다. 그럼 이제 24시간 동안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도 AI들이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출근하면은 우리가 간밤에 80개의 실험을 돌렸군. 성능이 좋아졌는데 그럼 저 방향으로 가볼까 해서 이제 방향 또 세팅해두고 던져놓고 근데 또 그 결과 보니까 아이고 얘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상하게 이제 뻗나갔구나. 검증 레이어에 요거는 침범하지 않도록 또 추가해주자. 요 과정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옳은 검정 체계로 이제 이들이 뛰어놀 경계를 만들어주고 AI들은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AI가 24시간 돌면서 목적을 잘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역할은 AI에게 도구를 쥐어주고 에이전트 친구들을 풀어주고 이 검증의 경계를 보수하는 일, 요거를 하게 되면 자고 있을 때도 뭔가가 일이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회사들도 다 이렇게 바뀔 거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회사나 여러분들의 조직 또는 내 개인의 입장에서 자고 있을 때 뭔가 돌아가고 있지 않다면 네, 내가 눈 뜨고 컴퓨터 앞에 붙어 있을 때만 일이 진행된다면 자고 있을 때 뭘 돌리는 친구들에게 큰 코를 다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여러 부채들에 대한 특히 이제 인지 부채와 뭐 이런 몇 가지를 얘기해 봤는데 또 이제 재밌는 주제를 또 들어가 보죠. 의도 부채. 아까도 의도 부채 해결하는 거를 뭐 검증의 방벽을 열심히 잘 만들면서 자동으로 넣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의도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암묵지거든요. 암묵지는 저도 참 어른이 되고 나서 이 단어를 알아서 말을 하면 좀 더 있어 보이는 단어 탑5 안에 드는 암묵지라는 단어를 쓰면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나만 그런가? 네, 어쨌든 네. 이 암묵지는 어쨌든 문서화되지 않은 지식들을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AI에게 좋은 요청을 하고 그 좋은 결과물을 알려면 사실 우리가 이 문맥상 아는 많은 암묵지를 함께 넣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거예요. 근데 암묵지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게 내가 아는데 내가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암묵지인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물어봐 주기 전에는 내가 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래서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잠깐만. 그럼 누가 물어봐 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봐 주고 그 티키타카 하는 과정이 기록으로 남으면 되겠네? 문서화가 되면 되겠네? 이게 바로 이제 암묵지를 캐내는 이제 좋은 방법이고 요런 류에 관심이 많은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맷 포콕이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요 아저씨가 되게 여러 스킬들을 만드는데 저는 이분 래퍼는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들 스킬 이런 거 보면 막 1000줄, 막 2000줄, 막 500줄 막 이래가지고 야 이걸 뭐 내가 어떻게 갖다 써? 뭐 이런 느낌인데 이분의 스킬들은 막 6줄, 7줄 근데 다 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좋은 스킬을 만드는 훌륭한 아저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아저씨의 가장 히트한 스킬이 이제 그릴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클로드 코드나 이런 거 작성할 때 처음에 플랜 모드로 막 이렇게 막 작성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플랜 모드로 작성하고 플랜 다 나왔는데 뭐 그것도 너무 길어서 읽기도 힘들지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읽기 싫은 거는 둘째치고 이 플랜이 과연 내 머릿속 의도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을까? 틀린 점은 없을까? 이 계획은 내 암묵지를 잘 반영하고 있을까? 또 내가 설명 잘 안 해서 지 맘대로 결과물이 나올 경우는 없을까? 이걸 잘하기 위한 스킬이 바로 그릴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릴미는 전체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아주 짧아요. 이게 다요. AI에게 내리는 지시고 이게 단데 너무 잘 동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플랜 모드에서 이제 플랜 짰으면 요거가 이제 스킬 치면 들어가는 거죠. 이 계획의 모든 측면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해 주세요. 우리가 같은 이해에 도달할 때까지 이 말 참 멋있죠, 그죠? 우리가 같은 이해에 도달할 때까지 설계 트리의 각 갈래를 따라가며 결정들 사이의 의존 관계를 하나씩 해결해 주세요. 각 질문마다 당신이 추천하는 답변도 함께 제시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저희한테 물을 때 객관식으로 물어봐 주거든요. 너 이런 거 같은데 혹시 A, B, C, D 중에 뭐였니? 내가 볼 땐 C 같은데 혹시 다른 거면 말해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국 사람이 객관식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하고
그리고 이제 코드 베이스를 탐색해서 알 수 있는 거면 뭐 그거 보고 하고 이제 굳이 묻지 마라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넣어야 되는 것들 위주로 하게 되고, 요 그릴미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 이 플랜이 나의 머리랑 동기화가 쫙 되어 있고, 사실은 이 플랜을 다 안 읽었지만 그릴미를 통해 나한테 묻는 질문들을 대답을 하면서 보니까 얘가 좀 잘 세팅된 것 같네 하고 그냥 돌리면 좀 믿고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이제 스킬이고요. 다만 그릴미의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 약간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릴미도 독스 같은 건데요. 그릴미는 지금 떠 있는 요 플랜과 나를 싱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세션 끝나면 돼버릴 테니까 이 세션이 새로 뭐 오늘 또 띄우고 내일 또 일할 때 또 이걸 또 해야 되나? 이제 했던 설명인데 또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같은 과정을 하는데, 그림이랑 같은 과정을 하는데 결과물을 그냥 플랜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산출물을 컨텍스트라는 문서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크다운 파일이 아예 그냥 그 프로젝트 폴더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음 세션 띄우거나 할 때도 이제 그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내용이 이제 누적이 되어 있어서 AI나 나나 같은 문맥상에서 용어 맞추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요거 우리도 이제 일하면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막 다른 팀이랑 만나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말한 게 혹시 정의가 그런 거였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뒤늦게 약간 어색해지는 어떤 그런 일이 있고, 항상 이런 많은 것들이 서로 어떤 용어나 개념이 통일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릴 위드 독스가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클로드도 스스로 비슷한 기능을 오토 메모리 기능이라고 가지고 있긴 해요. 이렇게 이런 이거 기억해두면 다음에도 쓸만한 요소인 것 같은데라면 자동으로 자기 메모리에 넣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이건 좀 소극적인 기능이고, 그릴 위드 독스는 아예 대놓고 마크다운으로 폴더 파일에다 박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재활용성이 높고 동료와 함께 쓰기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세부 스킬, 그릴미나 그릴 위드 독스 세부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AI와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 역전,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를 옛날에는 지시하는 사람, 뭔가 모든 맥락을 넣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는 나는 검증자이자 조언자이고 AI가 나에게 묻는 거다. AI가 적극적인 질문자다. 질문자는 이제 내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까지 GPT나 뭐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요. 아니요. 질문은 AI가 이제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통된 맥락을 이제 만들어 쌓아 올려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비슷한 사상을 가진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다 이제 한국의 개발자분들이 만든 거고, 뭐 좋은 면으로 안 좋은 면으로 되게 핫 이슈가 되셨던 분들인데, 뭐 저는 뭐 그래도 되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로보로스라는 툴이나 뭐 오마이 오픈 에이전트, 오마이 코덱스에서 우로보로스는 아예 이렇게 어떤 생각을 그 인터뷰 과정이나 이런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암묵지를 쫙쫙 잘 정리해 두는 데 초점을 맞춘 툴이고, 오마이 오픈 에이전트나 이제 오마이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보면 클로드 코드와 비슷한 코딩 툴인데 이런 인터뷰 같은 부분을 강화한 부분이 들어있어서 이 사상을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예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AI 시대에 되게 중요한 거는 개인의 사고력과 판단력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막 뉴스에 나와 있는 테크 뉴스나 이런 거를 그냥 쭉쭉쭉 그냥 읽는다고 해서 내가 똑똑해지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제가 컨텐츠를 읽는 게 아니라 컨텐츠가 저를 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드위드라는 뭐 이렇게 약간 스킬을 만들었는데 별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아주 심플해요. 그 핵심은 뭐 이게 다예요. 이제 당신은 사용자가 읽은 콘텐츠를 함께 분석하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후 최종적으로 옵시디안 형식으로 정리하는 인터뷰입니다. 밑에 뭐 절차가 좀 있지만 사실 핵심은 이 석줄이 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 하나 넣고 함께 읽자, 함께 리뷰하자 이러면은 얘가 이제 이 글을 읽어봐요. 그래서 이제 네, 요거는 AX 팀의 패러독스라는 글이네요. 제목부터 흥미로운데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고 용호님 생각도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하고 AI가 읽습니다. AI가 읽고, 그리고 저의 어떤 모든 맥락과 제가 하고 있는 일들과 이것도 함께 이제 반영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게 보면 글 다 읽었는데 뭐 보니까 이건 AX 팀을 만드는 순간 그게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용호님은 정확히 이 글이 비판하는 자리, 그러니까 어떤 별도로 존재하는 AI 팀의 수장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냐 실패하냐, 찬성이라고 생각하냐 반대라고 생각하냐, 또는 이거에 대해서 케이스랑 다르다고 생각하냐, 용호님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다. 물론 용호님 팀은 R&D 성격의 팀이어서 또 되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함께 있자라고 했는데 얘는 하용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러고 한 사람이니까 너라면 이 컨텐츠를 봤었을 때 이런 질문이 맞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걸 저한테 이제 묻고 그렇다면 너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게 되고 그때 저는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약간 킹받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제 이러면서 되게 깊은 사고를 하게 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되게 많은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뭐 이 스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묻는 것은 AI다. 내가 대답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관점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개인의 범위에서 이 암묵지를 내려받는 또는 이제 기록하는 방법이었는데 사실 회사 전체에서의 암묵지를 기록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팀 20개, 30개의 이 암묵지들을 다 이제 캡처하고 싶은데라는 그 니즈가 있을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컴퍼니 와이드 메모리를 만드는 데들이 있습니다. 컴퍼니 와이드 메모리라는 게 뭐냐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뭐 A 부서의 에이전트도 있을 거고 B 부서의 에이전트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아마 A 부서도 B 부서도 회사의 공통적인 일을 하면서 아마 비슷한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을 거예요. 근데 아니 왜 시행착오를 두 부서가 둘 다 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죠. 회사 차원에서 공통 관리하는 거대 메모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뭐 클로드에서 뭐 철수도 이제 클로드 코드 세션 열고 뭐 영희도 클로드 코드 세션 열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션이 이렇게 진행될 때 그 세션을 이제 회사 프로젝트 폴더에서 작업한 거겠죠. 회사 프로젝트 폴더에서 작업한 거가 일정 양이 될 때마다 이게 중앙 서버로 다 보내집니다. 중앙 서버로 이제 다 보내지면 이 중앙 서버에서 이 세션들을 쭉 보면서 이런 정보 이런 정보를 보니까 이런 지식이 있군. 얘가 우리 회사는 뭐뭐 해라는 내용을 쳤으니까 이것도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고 이러면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계속 얘를 이제 지지고 볶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다음 새로운 어떤 철수 0이 나왔으니까 뭐 이제 순처리가 띄울 때 자동으로 이 맥락이 주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걔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컴퍼니 전체에서 공통 관리되는 거대 메모리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계속 지속적인 회사 전체를 배우는 모듈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새 에이전트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맥락 안에서 일을 잘하게 되고 합의라고 하는 법률 그 로펌에서 많이 쓰는 AI 그 서비스가 있는데 합의 같은 데가 이런 체계를 통해서 이런 좋은 문서가 만들어지는 비율을 좋은 법률 서류가 만들어지는 비율이 6배 정도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차원에서 이런 공통 시스템을 통해서 이 부채가 정보로 기록되게 하는 체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개념이 나오면 항상 이놈의 빅테크들이 다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픽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정품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정품 기업용 공용 메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드림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엔터프라이즈 버전 이제 클로드 쓰고 있으면 클로드에 있는 모든 세션들 내용이 이제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그럼 중앙에 있는 레포에서 이 업로드된 모든 세션 로그를 오퍼스 같은 애가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 긁으면서 중앙 또 레포에 있는 마크다운에다가 이제 계속 지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치 잠자고 있을 때 생각이 정리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제 네이밍도 드림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엔트로픽이 이제 정품을 만들고 있고요. 정품 말고 이제 싸제 느낌으로 이제 호환 약간 느낌으로 이제 Y 컨비니언트한테 투자도 받았던 메모리다 스토어 같은 회사들도 이제 뭐 엔트로픽만 평생 쓸 거니 뭐 코덱스고 뭐고 이제 다 쓸 수 있고 해야지 이제 이러면서 좀 호환성 좋은 이제 요런 그 서비스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얘네들은 쓰려고 했더니 이제 뭐 데모 일단 줌 미팅부터 잡읍시다 이래가지고 아직 아니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써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mem제로 같은 서비스들도 있고 이건 그냥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em제로 검색하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개인으로 쓸 때 뭐 중간중간에 얘가 배운 것들 북키핑하고 이제 가져와서 불러와서 쓰고 이제 이러고 또 국산 사랑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세콜이라고 아마 세션 콜의 이름으로 세콜이라고 지으신 것 같아요. 이 한국 분이 만드신 그리고 이제 한국어 검색도 좀 더 잘해주는 이런 세콜 같은 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콜 같은 것들은 잘 약간만 고치면은 사실 회사 팀 사이즈에서도 충분히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세콜이 하는 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랑 비슷해요. 클로드 코드에 있는 세션 로그들, 뭐 코덱스의 세션 로그들 이거를 세션 로그를 쭉 다 읽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걸 전부 다 이제 마크다운으로 정리하고 검색도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 제 나름의 어떤 다른 버전을 또 하나 새로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메모리틱이라는 스킬을 만들고, 요 스킬은 그냥 작업이 끝날 때마다 자동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뭐 요거의 핵심은 사실 그 아주 심플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도 여기 목적 여기 있죠, 그죠? 네,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프로젝트 메모리에 저장한다. 네, 목표는 다음 세션에 클로드가 더 똑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이 작업이 하나 끝날 때마다 지난 마지막 이 콜이 불린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거나 배워야 할 만한 게 있다면 저기 옵시디안 폴더 업데이트 해라. 요게 다예요, 사실 핵심은. 근데 그것만 수시로 불리게 하더라도 옵시디안 폴더가 계속 불어나요. 그리고 그거 기반으로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엄청 어렵게 안 하고 그냥 스킬 만들고 자동으로 잘 불리기만 해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부채 대응 이야기들을 했고요. 좀 더 내밀하게, 그리고 아마 많이 못 봤을 또 특이한 케이스로 저의 부채 극복 이야기를, N명의 용어 이야기를 또 잠시 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채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개의 N잡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이제 국가 AI 전략위원회 저것도 하고 있고, 그거랑 약간 별도로 뭐 행안부랑 재정경제부랑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름이, 어쨌든 경찰청이랑 이제 이런 하여간 여러 부서에 이제 따로 또 이렇게 자문하고 있는 거 있고, 또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데이블의 AI 팀 이끄는 데이블 CDO도 하고 있고, 뭐 데이터 오븐 이름으로 또 여러 스타트업에 이제 세계 동시 자문하고 또 있고, 또 은근히 끊이지 않는 이런 외부 강의들도 많고, 또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트를 멋지게 만드는 회사에 또 합류도 하게 되고, 이래서 아주 매일 터져 나갑니다. 메일, 슬랙, 지라, 뭐 깃허브, PR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죽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걸 내가 도저히 이 복잡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나 대신 이런 일들을 좀 잘 챙겨주는 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요새 되게 유행했던 게 이제 오픈클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클로라는 게 유행한다는데, 막 그때 막 뉴스 보니까 뭐 보안 문제도 있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별로 만드는 거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나름 엔지니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로 베이스로 내 전용으로 따로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이름은 안 지었는데 뭐 용클로라고 할까요? 네, 용클로라고. 하여간 제 나름의 이제 오픈클로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일 똑똑한 API를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퍼스를 쓰고 싶어서 이제 이런저런 트릭을 부려가지고 이제 구독제 클로드 코드에 이제 세션 4개를 이제 동시에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여간 마개조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게 굉장히 제 삶을 많이 도와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1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제가 관여되어 있던 모든 이 어떤 채널들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CDO 브리핑 12시부터 1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비드 쉐이딩 관련돼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누가 뭐 했는데 뭐가 이러고 일이 뭐 이렇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의 브리핑들을 쫙 해주기도 하고요. 뭐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커피를 저 대신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제까지 다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제가 그 지시가 커피 하나 시켜줘였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커피 어떻게 주문할까 살펴보니까 커피 오더가 있고, 야놀자 그 사내 카페에서 주문할게요. 네이버 포인트로 하고, 기본 프리셋이 이제 디카페인 하시니까 디카페인 라떼니까 그걸로 주문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네이버 페이로 결제까지 할게요 하고 결제 완료까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도 해주고, 이 은근 커피 앱이 막 버튼 되게 많이 눌러야 되잖아요. 귀찮아서 이것도 자동화했고, 또는 이제 어떤 나중에 쓸 것 같은 지식들 같은 것들도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뭐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내용 좋다, 내용 메모해 이제 이러면은 얘가 저 대신 막 인스타 포스트 읽고 막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에서 배경을 그냥 흰색을 쓰지 말라라는 글이 에요라는데, 지금 제 파워포인트는 흰색이죠. 지식을 누적했지만 쓰진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지식을 누적하는 일들도 하는데 이제 쓰고,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처음 버전 만들고 잘 된다, 잘 됐는데, 근데 쓰면 쓸수록 뭔가 모자란데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가 모자랄까?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서 제가 이제 풀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맥락 오염들, 뭐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 앞에 지시를 읽거나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를 힘들어하는 할루시네이션도 이제 옵시디안에 있는 모든 메모리를 기반으로 대답하게 하고, 또 일하다 보면은 요새 또 클로드 코드가 또 특히 요즘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자기 판단으로 안 따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이제 회초리를 들어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AI의 대표적인 문제인 마지막 한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LLM들은 세상의 평균을 학습을 하는 애잖아요. 대답도 평균으로 항상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평균인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수렴의 현상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AI는 똑똑하죠. AI는 똑똑하지만 나는 내가 필요하다. AI는 AI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보여주겠지만 뭐가 중요한지 알려줘. 그럼 뭐 그런 걸 주겠지만 그건 이제 세상의 평균에 기반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한 거일 거고 제 개인의 어떤 특질이 있을 거잖아요. 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뭐 이제 나라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 같은 것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나의 페르소나를 추출하자라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또 이제 되게 그 주구장창 쳤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많이 있지만 심플하게 하면은 지난 몇 년간 내가 쓴 슬랙의 모든 메시지 다 긁어와서 페르소나를 추출하자라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야, 이 작업 여기 이제 여기 요 부분 제가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인터뷰 형식으로 나에게 질문해 달라. 네.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어줘. 이제 이런 야, 너 나한테 질문 좀 해달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버전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거든요. 어찌 요 작업을 할 때도 내가 한 방법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더 잘할 뭐 하여간 이런 대안이 있으면 나한테 최대한 많이 질문해줘라는 방식으로 이 페르소나 추출을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자기 인식 뭐 데이터에서 추출해줘 뭐 이러면서 지난 몇 개월치가 아니라 몇 년치였죠. 몇 년치의 슬랙 메시지들을 전부 다 크롤링해 와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의 분류가 있군요 하면서 이제 뭐 의사결정 타입도 있고 뭐 피드백했던 타입도 있고 이제 뭐 지시나 요청했던 타입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을 LLM을 활용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패턴들을 얘가 이제 추출해내고 네. 그래서 페르소나 문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용호 어널리시스.md라고 이제 용호란 어떤 인간인가라는 거를 얘가 이제 어떤 문서로 잘 정리해주고 용호에 빙의해서 판단 내리거나 대답하는 용호 시스템 프롬프트.md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인젝션 시켜서 쓰기만 해도 저는 이제 굉장히 저한테 맞춤된 대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그 실제로 나온 문서들을 보면 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하용호 페르소나 분석이라고 이제 문서들이 나왔는데 뭐 이제 핵심 가치관, 뭐 비즈니스 임팩트 우선, 기술은 수단, 뭐 제어된 실험주의, 뭐 데이터 드리븐, 뭐 속도가 우선,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네, 약간 부끄러운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 이제 특유의 표현, 감탄, 퀴아오 사람인가 싶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자조 유머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살려줘, 뭐 이제 이러고 이제 네. 진또배기 비유를 많이 약간 너무 아저씨 같은데 진또배기란 말은 어쨌든 네 마중물 뭐 이런 말을 또 많이 쓴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 제한형 뭐 자기 노출과 솔직함 뭐 그렇습니까? 전 저희 네네 그렇습니다. 저의 네, 예전 동료분이 와 계셔가지고 하여간 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저 어떤 타입을 찾아냈고요. 또 했던 재밌는 작업들 어떤 게 있었냐면 다들 이제 처음 GPT 나오고 지금은 클로드 많이 쓰시지만 이제 다들 우리 GPT로 몇 년간 쌓아온 질문과 답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GPT와의 몇 년치 대화에서 모든 걸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오메가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메가 이상 뽑아낸 게 모든 대화의 양이 오메가가 아니라 거기서 뽑아낸 지식과 특징들이 오메가였었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네 이제 AI가 이제 저에 대해서 제 모든 대화를 통해서 얻어낸 사실들이에요. 이제 배우자가 있으며 뭐 아내와 어쩌고 건강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저희 배우자 지금 저기도 계신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회고를 AI와 함께하는 루틴이 있다. 뭐 영양제에 관심이 있다. 뭐 삼성 SDS와 일을 한 적이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제 모든 질문과 답변에서 이런 모든 맥락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얘가 이제 다 유추해서 이제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라는 성향도 가지고 있고 저라는 기억도 가지고 있으면 저와 되게 비슷한 그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되게 복잡한 방법을 했지만 사실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클로드에 가시면 클로드로 메모리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제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GPT에 붙이면 쫙쫙 긁어다 드립니다라고 이제 복사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건 눌러가지고 너무 GPT든 뭐 제미나이든 가가지고 이제 붙여 넣으시면 얘가 이제 지난 대화에서 이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쫙 정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쓰시는 좀 더 스타벅스에 쉽고 가서 라이트한 얘기를 방법도 했단 있습니다. 말이야.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어떤 그 성격과 기억을 이제 이번에 추출하고 나면 일단 AI가 뭐 단일 MCP랑 종목 뭐 이제 스킬이랑 뭐 원래 가지고 레버리지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출시를 거기에다가 나의 했는데 가치관과 기억까지 이제 삼성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호스트가 정말 어떤 어제 따로 가상의 한 분 나가 되더라고요. 계셔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손오공처럼 이제 나를 무한히 복제시켜서 일을 하는 거죠. 그 치키차카 그래서 초코초의 그 손오공 아시죠? 머리털 뽑아서 이렇게 툭 단일 종목 아는 세대 맞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고 나서 저는 레버리지 실제로 이제 상품 엄청난 차이를 많이 나왔죠. 느꼈어요. 이때부터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다발 속에서 근데 막 메시지의 다발 속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요소를 얘가 매수를 뽑아주더라고요. 하려면 그리고 자료 요청할 때도 제가 그 궁금할 교육을 요소들을 이수를 더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또 이제 야, 이거 어떤 그죠? 메시지로 보낼까 했었을 때 이제 AI가 만들어내는 다 알고 메시지가 계시나요? 우리 이제 알고 AI가 계시죠? 만들어내는 메시지 약간 느낌 한 알잖아요. 근데 가지가 그 더 느낌으로 있어요. 안 나오고 정말 교육 제가 이수를 쓴 것 안 같은 해도 돼. 드래프트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교육 이수를 좋았던 안 게 해도 사실 되고 AI가 내놓은 결과물들을 우리가 읽는 것도 고역이잖아요. 근데 얘가 제 말투대로 이제 설명해 주다 보니까 내 말투는 나는 그래도 듣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해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서술 방식으로 이제 설명해 주다 보니까 같은 양을 읽어낼 때도 인지 부하 없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이제 사는 게 편해졌고 얘는 또 얘랑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제 모든 기억과 맥락을 더 누적해서 가지고 있게 되고 저의 성향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요새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나중에 자식에게는 유산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배워낸 되게 똘똘한 AI를 얘한테 물려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어떤 그 유산일 수 있겠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 에이전트인 거지. 이제 아버지 에이전트가 삶의 어떤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이제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AI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질문들 들어왔던 것들 중에 보면은 AI 시대 어떤 구성원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점차 마무리를 전문가에 대한 시리즈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제가 해시드 바이브랩스라는 데 이제 그 도움을 주고받고 이제 일했었거든요. 이제 해시드 바이브랩스가 뭐냐면 이 투자사인 해시드에서 이제 AI를 적극 사용하는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서 이제 하는 이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었었고 지금은 이제 나이트로 바이 해시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칭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에 자문역 비슷한 이제 펠로우로 참가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모집할 때부터 공고가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팀에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감점이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여기 초기 심사할 때 저도 이제 끼어서 이제 봤는데 사람이 4명이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탈락 뭐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옛날 같으면 뭐 이런 개발자, 뭐 기획자, 뭐 축축축축 이렇게 다 잘 독수리 오형제처럼 잘 구성되어 있으면 좋은 팀이네 했었을 텐데 이제 그런 팀 보고 사람이 너무 많아 감점이야라고 한다는 거가요. 여기에 깔려 있는 전제가 있죠, 그죠? AI가 손발을 다 해주는 세상에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 이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 AI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에 한 6시간 쓰고 이게 맞는가 아닌가 뭐 이런 중간중간 고민하고 선택하는 데 한 2시간을 썼다면 이 6시간은 좀 기계적인 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이 이후에는 AI 이후에는 사실은 명령하고 지시 내리는 거 한두 시간 정도가 있고 나머지 판단 6시간은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전부 판단하는 데 써야지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제대로 일을 하는 방식인 거겠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일하는 과정에서 또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일하는데 내가 직접 코딩을 하거나 직접 어떤 결과물을 짓거나 하는 좀 작업에 가까운 시간이 아직도 막 6시간, 7시간이라면 내가 정말 잘 적응하고 쓰고 있는 걸까라고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 애프터 AI에 적합한 사람들, 명령은 2시간 내리고 판단만 하루 종일 보낸 사람들, 이거를 배우기에 훌륭한 롤모델이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장님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사장님 하면 우리 사장님은 겁나 싫어하는데 정상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사장님들, 우리의 보스, 우리 팀장님이라고 나의 상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개별 분야에 대해서 다 나의 전문가인 건 아니에요. 나보다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개발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디자인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회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업무를 지켜보고 지시를 내리고 회사를 이끌거든요. 그래서 이제 AI와 우리와의 관계도 사실 이거랑 같죠. AI는 우리보다 개발도 잘하고 마케팅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근데 우리는 AI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여서 우리는 사장님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보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상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장님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큰 회사는 사장님은 너무 멀잖아요. 나의 상사, 나의 팀장님, 나의 부문장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서 이제 부문장과 자기 상사와 함께 오신 분이 이제 서로를 보고 계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상사분들, 이런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미 AI의 전문가셨어요. 이제 왜냐하면 AI를 월 서브스크립션 비용 내고 이제 구독하고 있듯이 이제 사장님들은 월급으로 저희를 구독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산 생체 AI를 다루는데 이제 전문가였었고, 우리도 이제 AI를 잘 다루려면 사장님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장님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걸 잘해야 될까요? 일단은 문제를 너무 잘 쪼개야겠죠. 그죠? 이걸 일을 나눠서 분배를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거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수십 개로 쪼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고, 요걸 AI든 사람이든 잘 분배해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누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AI고 사람이고 맡겨놓고 냅두면은 실패하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맡기고 방치하면 무조건 망하죠. 그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초장에 이제 결과물 초장에 확인하고 그쪽 방향 아니고 이쪽이고 이쪽 방향 아니고 저쪽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에너지 낭비 전에 초장에 잡고 그 실패 패턴을 누적하면서 다음 실패를 안 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이 되게 하는 구조를 찾는 사람인 건 거죠. 특히 이제 요즘은 여러 AI 에이전트를 이제 엮어서 쓰는 시대고 한 개만 안 쓰고 이제 막 묶어서 쓰죠. 특히 이제 요새 유행하는 뭐 오마이 오픈 코드 뭐 이제 이런 것들 쓰면 정말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이제 동시 동작하게 되고, 뭐 클로드 코드를 쓴다 해도 클로드 코드 팀즈나 서브 에이전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하나를 다룰 때도 쉽지 않은데 이제 서로 엮이면 난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관계 구조를 잘 잡아준다면 망할 일도 되게 바뀔 겁니다. 요새 개발자들이 다 많이 하고 있고 좀 있으면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다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조직장이 조직 개편 또는 뭐 R&R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늘 많이 하고 있던 거죠. 요거가 돼야지 일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게 쪼개고 실패를 빠르게 판별하고 일이 되게 하는 구조를 찾는 것, 이것이 사실은 AI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인데, 요것들을 좀 멋진 말로 정리해보자면 애매한 상황에서 답을 찾아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따로 훈련을 하고 있냐? 네. 훈련을 네. 훈련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내 생업에 바빠서, 일에 치여서.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사실 승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승진을 하시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됩니다. 네, 강제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니어 분들에게는 그래 막막하면 일단 빨리 승진부터 하자 그러고 있고, 이제 팀장이신 분들에게는 멤버를 정말 최적으로 잘 굴리고 계신가요? AI까지 포함시켜서, AI를 팀원으로 포함시켜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걸 훈련의 과정으로 두고 작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또 제가 우스컨이라고 하는 다른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라 요거보다도 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AI 시대에 유달리 중요해지는 새로운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재밌는 부분이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끼는 부분인데요. 요새 느끼는 겁니다. 어그로력이 필요하다. 좋은 말로는 마케팅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그로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그죠? 네. 당시에 파리 올림픽이었나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어떤 히트했던 선수입니다. 김예지 선수라고 은메달을 땄다고 해요. 놀랍게도 근데 금메달도 한국 선수였대요. 근데 금메달 선수를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그로를 아주 훌륭하게 끄셨거든요. 네, 다들 이 사람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은 2등이었지만 이 사람만 기억을 하는 건 거죠. 서비스, IT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AI로 다들 생산성 좋고 다 잘 만드는데 그런 제품 100개 나오면 어떡할 거냐. 네. 이런 수백 개의 제품 중에서 어떻게 간택을 받을 건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진 능력이지 않나. 어차피 퀄리티가 비슷하게 수렴해진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어그로력, 어떤 마케팅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핵심 지표, 핵심 능력이 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예전에는 그건 뭐 마케팅 담당자만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개발 모듈을 하나 만들든 어떤 시스템 컴포넌트를 만들든 이거를 회사 사람들 전체가 쓰게 하는 거. 왜냐하면 그런 컴포넌트를 이제는 개발자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막 다 만들고 있으니까 내가 만든 게 제대로 쓰이게 만들게 하는 어그로력은 기초부터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어그로력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제품 하나를 만드는 노력이 줄어들면서 이제 수천 개의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최근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심사 기간도 엄청 길어졌대요. 앱들이 미친 듯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 막 사주 이런 거는 사주 앱, 뭐 소개팅 앱 이런 거는 잘 받아주지도 않는데요. 너무 많아. 바이브
다들 바이브 코딩하면서 돈 벌고 싶어가지고 눈이 벌게져가지고 이제 다들 사주랑 소개팅이 제일 돈 잘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미친 듯이 찍어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예 심사도 잘 안 하고 빠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다들 이렇게 AI를 쓰는 상황에서 탁월함을 추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탁월함을 쌓았다 하더라도 물량에 밀려서 발견되기 너무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동일 수준의 제품이라면 어그로 끄는 능력은 정말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요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정의에 들어가 있는 그 요소 말고 그 개인과 제품의 그 막대한 스타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되게, 거기에다가 우리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어그로를 끌고 나를 알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야 그거는 뭐 약간 좀 난 놈들이나 좀 성격 이상한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일을 우직하게 해가지고 잘해 몰란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통적 직업관이었다면 아 이제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그걸로 승부 보기가 너무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시간 일하는 거에서 30분만 어그로력에다가 투입을 했었을 때 나는 뭐 많은 시간을 들인 거 아니고 30분만 밸런스를 했지만 두 개의 합이 이렇게 팍 하고 올라간다면, 곱셈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또 안 할 이유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플보다 목풀이 진정 무서운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심이 필요한 시대죠. 관심을 받는 거. 네. 그래도 악플은 넣어놓죠. 그죠? 근데 이제 더불어 또 필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명확한 취향입니다. 이게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취향이 반영되지 않은 제품은 뭐 초반 어그로 좀 끈다고 해도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기계가 만들어주는 AI 시대지만 오히려 이 만든 사람의 철학, 취향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반영될 때 이 색다른 결이 묻어 나오는 제품이 결국 선택받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명확한 색깔이 필요한 시대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색다른 결을 얻어내려면, 어떤 색을 부여하려면 사실은 부분에 가미한 거는 안 되거든요. 전체 공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이제 AI 시대에 이제 내가 맡은 일의 사이즈가 다 커지는 거가 이제 시대적인 변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 공정의 일부를 맡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 취향을 입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취향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또 재밌는 변화가 오히려 핸드메이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갸륵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 들어 이제 갸륵함을 많이 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딸깍으로 만들어지는 컨텐츠 너무 많고, 우리 유튜브만 가봐도 막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히려 너무 딸깍이면 그냥 안 보게 되잖아요. 매끈하게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컨텐츠, 그러니까 딸깍으로 만들어진 컨텐츠 말고 이 정말 약간 수공업 또는 이 핸드메이드로 만든 듯 어떻게 하여간 노력이 많이 들어간 듯한 컨텐츠에 대해서 그런 게 희소해지고 매력이 더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막 AI 음성만 이렇게 더빙 목소리만 깔려도 다들 약간 넘기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정말 좋아도 네 이제 저평가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테이스트로 이제 이런 핸드메이드 같은 갸륵함을 보여주는 시도들이 요새 많이 보이는데, 막 그 우리 이런 뉴스 하다못해 뉴스 영상도 굳이 AI 더빙 써도 되는데 옆에 아나운서 이제 얼굴 나오고 이제 마이크 녹음하고 있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뉴스 채널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요런 흐름도 되게 또 재밌는 변화인 것 같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 저의 슬라이드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에 대한 어떤 변명이기도 합니다. AI라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었겠지만 저도 제가 그동안 지켜왔던 취향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어떤 저의 정성 한 방울, 한자 한자 한 칸 한 칸 네, 커서로 움직여서 만든 게 이거예요. 제 나름의 최선이었습니다. 저의 갸륵함을 가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격동하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여전히 필요한가? 이 전문성 AI가 다 어쨌든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데 얘가 다 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때 또 우리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겔만 암네시아 이펙트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라기 공원으로 유명한 마이클 클라이튼 작가가 물리학자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명명하게 된 이펙트인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신문이나 이런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자기 분야 뭐 예를 들어 IT 분야 뭐 아니면 뭐 데이터 분야 뭐 아니면 머신러닝 분야 뭐 마케팅 분야 네 분야 딱 읽으면 막 써놨는데, 기사가 막 썼는데 이거 틀렸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잘 못 썼네 이러는데, 여러분 분야가 아닌 부분들 보면 그런갑다 하면서 믿으시죠, 그죠? 막 이렇게 정치 경제 그래 그런가 이제 이러면서 이걸 이제 겔만 암네시아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말에 대해서 그런갑다 하고 이제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는 또 틀린 게 너무 잘 보이고.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모르는 내 분야가 아닌 거기에도 사실 분명히 틀린 게 많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게 이제 겔만 암네시아 이펙트예요.
근데 이제 요거 사실 신문에서 LLM으로 매체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우리도 LLM이 이제 대답한 거에서 예,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내 거는 이제 잘 하는데 뭐 나머지 내 분야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가? 뭐 LLM 클로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겠지? 이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AI의 결과들이 그럴싸해 보였던 건 그 부분이 우리가 비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럴듯한 가짜를 걸러내고 진짜를 확신하려면 여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장 타당하고 안전한 검증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건 여전히 그 분야의 전문가밖에 없다. 우리는 결국은 일은 검증 레이어를 만드는 걸로 재편될 거고 그 검증 레이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럼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AI가 다 해주지 않나요? 이런 또 질문도 있는데 사실 쉬운 결정은 AI가 다 하게 될 거예요. 쉬운 결정은 다 AI가 하고 나면 쭉쭉쭉쭉쭉쭉 올라와서 결국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들은 쉬운 결정이나 트루 폴스의 결정이 아니라 가치의 결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AI가 직접 하지 못하고 결국 올리게 되는 것들은 틀린 결정, 옳은 결정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가치 1과 가치 2 중에 뭘 선택을 할 거냐. 이 트레이드 오프 질문인 건 거죠. 이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질문은 결국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어떤 뭐 기술적인 면에서 이제 쭉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뭐 문과 고등학생 죄송한데 어쨌든 하여간 그 친구가 이걸 읽었다고 해봐요. AI를 정말 잘 쓰지만. 근데 얘는 그 기술적 설명을 뭐 이거 해봐줘, 뭐 물어봐줘, 야 이거니 그거니 막 뭐 질답을 한 100번쯤 해가지고 아마 뭐 답을 찾아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전문가면 딱 보고 한 5분 10분 만에 아 이거 맥락이 이거네. 아 그러면은 B로 가야겠네. 또 끝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결정의 순간은 중간중간에 계속 필요해지게 되는데 이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비전문가를 썼을 때 1시간씩 2시간씩 걸린다면 회사는 누구를 선택할 거냐. 전문가가 1분 만에 5분 만에 이걸 결정해 주길 바라겠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의 자리가 존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확성입니다. 요거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비전문가는 부존재를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게 빠진 거를 모르는 거죠. 이거 원래 이거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들어갔지? 이제 없는 자리를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가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각도의 발견이 실제 어떤 좋은 결정, 제대로 된 결정의 정확성을 가져오는데 그거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여전히 전문가인 건 거죠. 그래서 효율성과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전문가의 자리가 남아있다. 결국 AI가 많은 결정을 대신해 주지만 최종적으로 가치의 대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선택은 전문가가 적격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책임이 부과되는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거냐면 예를 들어서 완전 자율 AI 식당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거를 길 가는 6살한테 맡겨도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식중독 나면 6살 아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결정들은 뭐 쉬운 결정이거나 뭐 되게 부담이 없는 결정도 있겠지만 책임이 딸린 결정들이 존재합니다. 되게 많죠. 사실은 그런 결정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책임이 딸린 결정이란 실패 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고 실제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주체가 그걸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책임을 맡아도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혼자 보면 내가 책임질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타인의 납득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AI가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게 되죠.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적격자가 여전히 필요하고 이 적격자는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5년 뒤, 10년 뒤면 전문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오히려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전문가의 영역이 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죠.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살펴봤습니다. 네, 긴 시간 살펴봤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리캡을 한번 되돌아봐 볼게요. 네, 일단 회사와 개인이 AX를 하면서 겪게 되는 시련의 스텝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 똥망증창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부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AI가 만든 산출물이 다음 발전을 방해하는 기술 부채라든가 만들어진 결과를 읽지도 않고 딸깍딸깍하는 인지 부채라든가 도라는 가지만 왜 이런 세팅이었는지를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되었던 의도 부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은 앞으로는 생산이 아니라 검증을 하는 게 우리의 메인 일이 되겠구나. 직장인이라는 건 AI의 결과를 검증하는 사람으로 제정이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하였었고 이런 두터운 검증이 만들어진 세상에서는 AI는 24시간 일하고 있겠구나. 그런 시대로 재편되겠구나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는 암묵지를 자동 누적하는 체계가 있어야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거고, 꼭 이걸 회사 사이즈까지가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 내가 AI를 잘 쓰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면 좋다는 이야기들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인재상은 애매한 상황에서도 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 AI가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가장 어려운 선택은 결국 전문가의 몫이 될 거고, 전문가란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거다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다 쭉 회상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거인 것 같습니다. 네, 옳은 가치 판단, 전문가는 옳은 가치 판단을 하게 되죠. 전문가는 지지받는 취향을 고집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전문가는 납득되는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AI 시대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일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정부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묘하게 이 장표가 약간 무슨 정부 포스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라임을 맞춰서 네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살아남는 걸 넘어서서 저 멀리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할까요? 네네. 저희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Q&A 시간으로 넘어가요. 오히려 그냥 한 5분만 쉬고 9시 정시에 시작하시죠. 네. 5분만 쉬고 9시에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에 뵙겠습니다.